67세 남성과 57세 여성이 재혼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데 저는 한태성입니다. 올해 64세가 되었죠.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던 그 시절이 그립긴 하지만 이제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집이 더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에 아무도 없고 베개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죠. 습관적으로 옆을 돌아보지만 차가운 이불만 만져집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도 혼자예요. 예전엔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주곤 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라면이나 김치찌개로 때우고 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의자 하나만 사용하게 되고 반찬도 하나씩만 덜어놓게 되죠. 텔레비전 소리가 집안의 적막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근처 식당에 가서 혼밥을 하거나 집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어요. 가끔 식당에서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집니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오가는 테이블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시간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밤이 되면 정말 힘듭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이불을 덮고 누워도 천장만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소방관 시절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5층 화재에서 미처 구조하지 못한 할머니, 공장 폭발 사고에서 뒤늦게 발견된 작업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밤마다 찾아와요. 함께 보던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면 괜히 눈물이 납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트로트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급하게 채널을 돌려버리죠.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드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엔 손이 자주 떨려요. 아침에 커피잔을 들 때 미세하게 흔들리고 신문을 펼칠 때도 종이가 바스락거립니다. 면도할 때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만 혼자 있을 때 이런 변화를 마주하니까 더욱 서글퍼집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장미라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미라 씨는 57세인데 시장 입구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딸 하나를 혼자 키우며 살아가고 있죠. 남편과 헤어진 이유는 잘 모르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미라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면 몸이 무거워도 벌떡 일어나요. 찬 바닥에 발을 디디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세수를 하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은 뒤 떡집으로 향합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길을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기도 해요. 떡집에 도착하면 찹쌀을 불리고 팥을 삶고 반죽을 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려도 쉴 수 없어요. 찜기에서 하얀 김이 올라오면 떡이 익었다는 신호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꺼내서 식히고 예쁘게 모양을 잡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맛있다고 칭찬해주면 그때만큼은 기분이 좋아져요. 하지만 미라 씨도 밤이 되면 혼자입니다.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가끔 집에 와요. 좁은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딸과 전화 통화를 할 때만 집안에 웃음소리가 들리죠. 미라 씨는 밤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에 잠겨요. 이혼할 때의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죠. 남편과 크게 싸우던 날, 딸 앞에서 눈물을 참던 순간들,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했던 두려움이 다시 밀려옵니다. 그래도 미라 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딸 앞에서는 늘 밝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님들에게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힘든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가끔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기도 해요. 웃는 표정,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저와 미라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주로 밤늦게 산책을 하고 미라 씨는 새벽 일찍 떡집으로 나가니까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지만 기억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막막했어요.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런 식으로 보내야 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가끔 아내 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하기도 해요. 오늘 뭐 했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혼자 중얼거리죠. 미라 씨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새벽에 떡집 문을 열면서 오늘도 힘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을 거고 저녁에 혼자 남았을 때면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모르는 채로 같은 외로움과 그리움을 나누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날도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3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요즘 들어 밤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답답해지면 그냥 밖으로 나가서 걷곤 했죠. 찬 공기가 얼굴에 닿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서 시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재 경보 소리였어요.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했던 제가 그 소리를 모를 리 없죠.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퇴직했지만 여전히 그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발걸음이 빨라져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가니 작은 떡집에서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깜빡이고 시끄러운 소리가 새벽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 한 여성이 서 있는데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열쇠를 들고 있는 걸 보니 주인인 것 같았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화재 상황에서는 몸이 먼저 움직여요. 그 여성이 바로 미라였는데 그때는 이름도 몰랐죠. 급하게 물어봤어요. 혹시 불이 났나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미라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새벽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를 보고 무서워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본 건지 금세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불은 안 났는데 경보가 계속 울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혼자서 이런 일을 겪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경보 장치를 살펴보면서 말했죠. 괜찮아요. 오작동인 것 같네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다행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습도 센서에 물기가 묻어서 생긴 오작동이었어요. 떡집이니까 김이 많이 나는 환경이라 그럴 수 있죠. 센서를 닫고 리셋 버튼을 누르니 경보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새벽거리가 더욱 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와,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미라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눈에 안도감이 가득했죠.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소방관 출신이라서요. 이런 장치들은 익숙해요. 그렇구나. 정말 든든하네요. 혼자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미라는 작은 체구였는데 새벽부터 떡을 만들러 나온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혼자서 이 무거운 일을 다 감당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근처에 살고 있어서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미라 생각이 났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벽에 혼자 일하러 나가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동네 복지센터에서 목공 수업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퇴직 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신청한 거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제가 평소에 취미로 하던 일이라 어렵지 않았어요.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지난번 떡집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라도 저를 알아봤나 봅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어머, 그때 도움 주신 분이시네요. 여기서 보니까 신기하네요. 미라는 목공 수업 수강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떡집 일만 하다가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재주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금세 요령을 터득했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드렸습니다. 미라 테이블에 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떡집 일은 괜찮아요? 그 후로 경보 문제는 없었고요. 네, 덕분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군요. 대단해요. 미라의 목소리에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니까 좋네요. 맞아요. 저도 떡집 일만 하다가 이런 수업 들으니까 기분 전환이 돼요.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도 있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미라가 참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목공 수업도 진지하게 임하고 모르는 것 있으면 꼼꼼히 물어보더라고요. 집중해서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미라가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다 갔는데 혼자 남아서 도구들을 정리해 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되는데요. 제가 할 일인데. 괜찮아요. 저도 일찍 끝났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이 정도는 해야죠. 그때 미라의 배려심을 느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더라고요. 함께 정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일상 얘기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대화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요? 네, 물론이죠. 재미있어서요. 선생님도 계속 오시는 거죠? 그럼요. 여기 오면 보람도 느끼고 좋아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미라 생각이 났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한 것 같았거든요. 같은 동네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싶으면서 다음 주가 기대되기 시작했죠. 목공 수업이 계속되면서 미라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수업에 관한 이야기만 했는데 점점 일상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미라가 떡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손님 이야기를 해주거나 제가 소방관 시절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할까요?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나서요. 저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고 무엇보다 미라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복지센터 근처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나니 좀 더 편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수업 때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대화도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떡집 일이 많이 힘들죠? 새벽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새벽 시간이 조용해서 좋아요. 생각할 시간도 있고요. 미라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작은 손이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혼자 하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딸이 하나 있는데 대학생이에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제는 응원해줘요.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미라의 눈에 딸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자식들이 있는데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봐요. 아내 없이 지내는 게 생각보다 외로워요.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오래 함께 사셨으니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배려가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네요. 목공 수업도 재미있고요. 저도요. 떡집 일만 하다가 다른 일을 배우니까 신선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요. 미라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니까 행복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라와 대화하면서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혼자 있을 때의 적막함이나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었죠. 며칠 후 다시 목공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복지센터 실장인 박정인이 들어왔어요. 정인이는 이 센터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가끔 수업에 참관하곤 했습니다. 태성 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정인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사실 정인이와 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제가 소방관으로 일할 때 화재 예방 교육차 복지센터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만났는데 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라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죠. 정인이는 당시 이혼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고 저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였어요. 술 한잔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지금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정인 씨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업 진행 상황 좀 보려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정인이가 수업장을 둘러보다가 미라를 발견했어요. 그러더니 반갑다는 듯이 다가갔습니다. 어머, 미라 씨네요. 여기서 수업을 받고 계셨구나. 미라도 정인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정인 실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뵈니까 반가워요. 상권 모임에서 자주 봤는데 목공 수업까지 받고 계시네요. 열심히 하시는구나. 정인이와 미라는 지역 상권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했어요. 떡집도 시장 상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고 복지센터도 지역 상권과 연계 사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정인이의 표정이 묘했어요. 저와 미라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태성 씨가 가르치는 수업이었구나. 두 분이 이미 아는 사이였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 만났어요. 미라가 대답했는데 정인이의 미소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의미 있는 표정이었달까요? 그렇구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셨네요. 태성 씨는 정말 실력 있고 성실한 분이에요. 정인이가 저를 칭찬하는데 왠지 어색했습니다. 평소 정인이의 말투와는 조금 달랐어요. 뭔가 탐색하는 느낌이었달까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인이는 계속 저희를 지켜봤어요.
제가 미라를 가르칠 때 특히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미라도 눈치를 챈 건지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미라 씨,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금방 배우시는구나. 정인이가 미라에게 말했어요.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어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태성 씨는 가르치는 솜씨가 있어요. 예전부터 그랬는데 여전하시네요. 정인이가 저를 보며 말했는데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할 때도 정인이는 계속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일찍 자리를 뜨는데 그날은 달랐죠. 태성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정인이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미라는 먼저 집에 간다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그때 정인이의 표정을 보니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외롭죠?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있으니까요. 미라 씨하고는 언제부터 알고 지냈어요? 정인이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뭔가 다른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어요. 화재 경보 오작동 때문에요. 아, 그렇구나. 미라 씨도 혼자 사시니까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정인이의 말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경고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인이의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목공 수업에서 만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라와 저는 자연스럽게 수업 후에 차를 마시거나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라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새벽에 떡집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주문이 많아져서 혼자 하기가 벅차거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이죠. 어차피 새벽에 잠도 안 오는데 좋은 일이네요. 다음 날부터 새벽 4시에 떡집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미라가 찹쌀을 불리고 반죽을 할 때 저는 찜기를 준비하고 불을 지폈습니다. 소방관 시절에 화재 안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가스레인지 관리도 꼼꼼히 해주었죠. 정말 큰 도움이 돼요. 혼자 할 때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았거든요. 미라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손이 떨리는 증상도 일할 때는 덜 나타나더라고요. 집중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잊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떡이 쪄지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새벽 시간이라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죠. 미라가 커피를 끓여주면 함께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는 이 시간에도 깨서 보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다 크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애들이 어릴 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때가 그리워요. 서로의 추억을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미라도 처음보다 훨씬 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도 많아지고 농담도 주고받게 되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는 완전히 호흡이 맞았어요. 제가 찜기에서 떡을 꺼내면 미라가 받아서 식히고 저는 다음 찜기를 준비하는 식으로 척척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오늘은 장 보는 날이에요.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가실래요? 미라가 제안했어요. 떡집 재료를 사러 전통시장에 가는 날이었는데 혼자 가기엔 짐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좋죠. 저도 오랜만에 시장 구경해보고 싶었어요.
전통시장에 함께 간 날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미라가 각 가게를 돌아다니며 재료를 고르는 모습이 프로답더라고요. 찹쌀의 품질을 보는 눈이며 팥의 상태를 확인하는 손길이 정말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찹쌀이 제일 좋아요. 윤기가 나고 알이 고르거든요. 미라가 설명해 주는 걸 들으니 새로웠어요. 그동안 시장에서 장을 볼 때 대충 사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무거운 쌀자루를 들어주니 미라가 고마워했어요. 혼자 올 때는 이런 무거운 거 나르기가 힘들었는데 정말 든든해요. 시장에서 함께 점심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오래된 부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떡집 일이 끝나면 함께 아침 산책을 하기도 했고 저녁에는 간단한 집밥을 나눠 먹기도 했어요. 미라가 떡집에서 남은 떡을 가져와서 저는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서 함께 먹었습니다. 태성 씨가 만든 김치볶음밥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소방서에서 야간 근무할 때 자주 해먹던 거라 익숙해서 그런가 봐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쌓여가면서 제 생활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밤에도 내일이 기대되었어요. 손떨림도 많이 줄어들었고 불면증도 개선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죠. 떡집 손님들도 미라의 변화를 알아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지는 않았어요. 박정인이 가끔 복지센터에 나타나서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목공 수업이 끝나고 정인이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태성 씨,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새벽부터 일하신다던데요. 정인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떡집 일을 돕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해서 조금 거들어주고 있어요. 미라 씨도 고마워하시겠네요. 그런데 태성 씨 예민한 거 몰랐는데요. 혹시 무리하시는 건 아니죠? 정인이의 말에 뭔가 가시가 있었어요. 예민하다는 표현이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미라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들었어요. 미라가 목공 수업에서 정인이와 마주쳤을 때였는데요. 미라 씨, 요즘 많이 바쁘시죠? 태성 씨가 도와주시니까 좀 나아요? 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태성 씨 건강은 어때요? 나이가 있으셔서 무리하시면 안 될 텐데요. 혹시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정인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마치 제가 미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인 실장이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요. 태성 씨 건강 걱정하면서 무리하지 말라고요. 미라가 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표정이 조금 어두워져 있었어요. 정인이의 말이 미라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오히려 일하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혼자 할 수 있어요. 미라의 말에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정인이의 말이 미라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박정인의 은근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미라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한 감정도 깊어져 갔어요. 어느 날 저녁 미라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라 씨,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라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진지한 제 표정을 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미라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4세가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미라가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면서 다시는 누군가와 이런 감정을 나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태성 씨와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순간 미라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 제 큰 손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함께 웃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이었어요. 저는 성인이 된 자녀 둘이 있었고 미라에게는 대학생 딸이 있었거든요. 먼저 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 딸을 불러서 식당에서 만났어요.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각한데요.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딸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딸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큰아들도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2년인데, 그래서 더 생각해봤다.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들도 모르잖니.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미라와 어떻게 만났는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서로 어떻게 도와가며 지내는지 말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처음 반대하던 모습과는 달리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떡집을 하시는 분이야. 나이는 7살 아래고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사셨어.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제가 진심으로 미라를 좋아한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딸이 먼저 제안했어요. 큰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미라와 제 아이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해했지만 미라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떡을 보며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맛있네요. 아버지가 자랑하시더니 정말 솜씨가 좋으시구나. 큰아들이 떡을 먹으며 말했어요. 미라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성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요리를 도와드려요? 집에서는 라면도 잘 안 끓이시는데. 딸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러자 미라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새벽에 떡집 일을 도와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를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집에서 보던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식사를 하면서 미라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큰아들의 직장 이야기, 딸의 취업 준비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정말 든든해요. 혼자 할 때는 힘들었던 일들이 함께 하니까 즐거워졌거든요. 그날 헤어지면서 큰아들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요. 그분도 좋은 분 같고요. 미라의 딸을 만나는 것은 조금 더 조심스러웠어요. 대학생이라서 감수성이 예민할 수 있었거든요. 미라가 먼저 딸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재혼하실 거예요? 딸이 직접적으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미라는 솔직하게 대답했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도 알잖니. 아직 어린데. 너도 이제 성인이고 나도 내 인생을 생각해야 할 나이야. 처음에 딸은 복잡한 마음이었다고 해요. 어머니의 재혼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라와 함께 있을 때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대요. 엄마가 정말 많이 웃으세요. 예전에는 혼자 있을 때 울먹이는 걸 가끔 봤거든요. 딸이 미라에게 말했어요. 태성 아저씨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웃으니까 저도 좋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젊은 나이에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딸이 대견했습니다. 몇 달간의 만남을 거쳐 우리는 재혼을 결정했어요. 큰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조용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결혼식 당일 미라는 수수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도 정장을 차려입고 미라 옆에 섰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미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요.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대답하자 미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축하해주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재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라와 함께 생활하면서 오랜만에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죠. 미라도 밝은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예전의 문제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 때도 불면증이 있었지만 미라와 함께 지내면서 더욱 심각해진 것 같았어요. 옆에서 미라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데 저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몸을 돌리려고 했어요. 미라를 깨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죠. 하지만 밤새 뒤척이다 보니 이불이 자꾸 움직이고 매트리스도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더 큰 문제는 손 떨림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가끔 있던 증상인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더 심해지더라고요. 밤중에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 때도 손이 떨려서 물소리가 났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컵이 흔들리는 소리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물 좀 마실게.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에 가려고 해도 발소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미라가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웠나 싶어서 더 조심스러워졌죠. 헛기침도 자주 나왔어요. 목이 마르거나 답답할 때 나오는 기침인데 밤중에 조용할 때 나는 기침 소리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참으려고 해도 자꾸 나와서 결국 화장실에 가서 기침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몸을 갑자기 움찔하는 증상이었어요. 잠들기 직전에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면서 움찔하는 거예요.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다가 깨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침대가 흔들리고 미라가 깼어요. 괜찮아요? 미라가 잠결에 물어보면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제 자신도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불안했습니다. 미라도 처음엔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연세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라고 말해 주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미라의 잠이 부족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미라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집에 가야 했는데 밤에 제 때문에 자주 깨다 보니 수면이 부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겼어요. 미안해요. 제가 자꾸 깨워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라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표정에서 피로가 느껴졌어요. 떡집에서 일할 때도 평소보다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일을 도와주려고 해도 괜찮아요. 쉬세요라고 말하면서 혼자 하려고 했어요. 한 달 정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을 때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도 새벽 3시쯤 제가 헛기침을 하면서 미라를 깨웠을 때였어요. 태성 씨, 미안해요. 또 깨웠네요.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병원요? 네. 불면증이나 손 떨림 같은 건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의한테 한번 보시면. 그 순간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미라가 저를 환자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4세가 되어서 아내에게 병원에 가라는 말을 듣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는 아픈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왔어요. 미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죠.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혹시 스트레스나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스트레스라고요? 제가 버럭 말을 잘랐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미라의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멀쩡해요. 단지 잠이 안 오는 것뿐이에요.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겪었는데 이 정도가 뭐가 문제라고 그래요?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반응해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걱정은 고맙지만 저를 아픈 사람 취급하지는 마세요. 그날 밤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잤어요. 침묵이 흘렀고 둘 다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미라에게 화를 낸 것이 후회되었지만 먼저 사과하기도 어색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떡집에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가려고 했지만 미라가 말했어요. 오늘은 혼자 할게요. 태성 씨는 좀 쉬세요. 그 말에 더 기분이 나빠졌어요. 제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아니면 제가 부담스럽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고요.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미라는 제 건강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겠지만 저는 그 말이 제 노화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64세가 되어서 아내에게 병원에 가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미라도 저의 반응을 보고 조심스러워졌어요. 제가 예민하게 반응할까봐 건강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자체가 더욱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밤마다 반복되는 불면증과 떨림 증상은 계속되었고 미라의 수면 부족도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작은 균열이 시작된 거였죠. 불면증 문제로 생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문제들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생활 습관의 차이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집 준비를 해야 했는데 저는 조용한 아침을 원했거든요. 아내와 살 때는 아침에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보는 게 일과였는데 미라와 함께 살면서는 그런 여유를 찾기 어려웠어요. 미라가 새벽에 일어나면 세수하는 소리, 옷장에서 옷을 꺼내는 소리, 부엌에서 간단히 요기하는 소리가 모두 들렸습니다. 아무리 조용히 하려고 해도 완전히 소음을 없앨 수는 없었거든요. 미안해요.
깨웠나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잠에서 깬 후로는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죠. 미라가 떡집에 나간 후에도 문제였습니다. 저도 도와주러 가곤 했는데 떡집에서는 계속 소음이 났어요. 찜기에서 나는 김소리, 반죽기 돌아가는 소리,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까지 모든 게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찜기 소리가 좀 크네요. 제가 중얼거리면 미라가 민망해했어요. 원래 이래요. 떡을 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미라의 대답에 짜증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미라의 일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음식 취향도 달랐습니다. 저는 담백한 음식을 좋아했는데 미라는 조금 짜고 매운 음식을 선호했어요. 미라가 해주는 음식이 제 입맛에 맞지 않을 때가 많았죠. 간이 좀 센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짜게 먹는 편이에요. 다음엔 덜 짜게 할게요. 미라가 맞춰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배려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서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억지로 맞춰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생활 리듬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라는 새벽부터 일하고 저녁 8시면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는 밤 11시나 12시까지는 깨어있는 편이었어요. 저녁 시간에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죠. 먼저 주무세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갈게요. 네, 그러세요. 미라가 먼저 잠자리에 들고 나면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결혼 전 혼자 있을 때와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살지만 함께 있지 못하는 기분이었달까요? 이런 상황이 몇 주 계속되면서 서로 지치기 시작했어요. 미라도 제가 불편해하는 걸 눈치채고 있었고 저도 미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박정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복지센터 목공 수업이 있는 날 정인이 미라와 따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라 씨, 요즘 어때요? 많이 바빠 보이시던데요. 괜찮아요. 그냥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적응이요? 뭔가 힘든 일이 있나요? 정인이가 관심 있다는 듯 물어봤어요. 미라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정인이 계속 물어보자 조금씩 털어놨나 봅니다. 사실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서요. 서로 맞춰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태성 씨, 생각보다 예민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정인이의 말에 미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민하다고요? 네. 소방관 시절에도 신경질적인 면이 있었어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작은 것도 신경 쓰거든요. 미라 씨가 너무 맞춰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미라 씨만 힘들어져요. 정인이가 뭔가 조언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미라 마음에 의심을 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에는 정인이 저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태성 씨, 요즘 많이 바쁘시죠? 떡집 일까지 도와주시고. 그냥 도울 일이 있어서 돕고 있어요. 미라 씨 떡집 일이 생각보다 힘들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해야 하고. 정인이가 무심한 듯 말했어요. 당신 나이에는 좀 과한 거 아닐까요? 무리하시면 건강에 안 좋을 텐데요. 저는 괜찮은데요. 괜찮으시긴 하겠지만 미라 씨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혹시 도움이 안 될까봐 말은 못 하시겠지만요. 정인이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정말 미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미라가 제 도움을 고마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떡집에서 돌아와서 미라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떡집 일 돕는 게 부담되지 않아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 제가 있으면 일하기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 해서요. 미라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도움이 많이 돼요. 미라가 대답했지만 평소보다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정인이의 말이 미라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서로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미라는 제가 예민하게 반응할까봐 걱정했고, 저는 미라에게 부담이 될까봐 눈치를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내던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미라가 일어날 때 제가 잠에서 깨면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표정이 피곤해 보였고, 저는 떡집일을 도와주면서도 혹시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인이의 말들이 우리 관계에 독처럼 퍼져나갔어요. 선의로 하는 조언 같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했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소한 일들도 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 거리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함께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갈등이 깊어진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제가 미라를 깨웠고 떡집에서는 평소보다 조용히 하려다 보니 일이 더 힘들어졌어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지내는 게 너무 지쳤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라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제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때 미라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어요. 태성 씨, 우리 좀 이야기할까요? 미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진지한 어조였죠. 저도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는데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미라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라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멈췄어요. 말하기 어려운 얘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말해보세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미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정말 좋아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편했고 함께 있으면 행복했어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힘든 게 더 많아요. 서로 맞춰주려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어긋나고 눈치 보며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미라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태성 씨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깨우게 되고 떡집에서도 소음 때문에 불편하실 거고. 아니에요. 그건 미라 씨 잘못이 아니에요. 태성 씨도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잖아요. 손떨림이나 불면증도 더 심해진 것 같고요. 미라가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라의 말이 다 맞았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되었구려. 제가 겨우 말을 꺼냈을 때 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짐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다른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인 씨 말이 맞았나 봅니다. 제가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인가 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제 방식에만 익숙해져 있었어요. 서로 잘못이 아니에요. 미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지만 이제 곧 놓아야 할 손이라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요. 미라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더 이상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안해요, 미라 씨.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의 좋은 기억들을 이야기했어요.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시장에 갔던 날, 행복했던 순간들을 되짚어보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며칠 후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복잡한 과정은 없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조용히 마무리했죠. 미라는 다시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다시 혼자가 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박정인이 연락을 했습니다. 태성 씨, 안전교육 봉사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인의 제안은 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제 전문 분야였고 오랜만에 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 강의를 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30명 정도의 주민들이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질문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집 화재 경보기 점검할 수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안전사용법 정말 도움됐어요. 주민들의 고마운 말을 들으며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실패했지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라도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혼자 살게 되면서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자신만의 리듬을 되찾았대요. 떡집 일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딸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어요. 서로 어색하지 않게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봅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태성 씨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미라 씨도 밝아 보이시네요. 떡집은 잘 되고 있고요. 네, 딸이 방학 때 와서 도와주기도 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함께 살며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랑도 있지만 멀리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랑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일주일에 3번 안전 교육을 하고 목공 수업 봉사도 계속하고 있어요. 손떨림이나 불면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미라와의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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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